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현대시 7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대로 흔들리지 말고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초기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 좀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날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예년보다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명한 사람들일 거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외부적인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은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잘 통제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시는 얼마 전에 봤던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하고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시 모두 다 자유가 억압된 어떤 엄혹한 현실, 그런 현실 속에서의 상황을 쓰고 있는 건데 김수영의 사령이라고 하는 시는 그 속에서 순응하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태도에 대한 반성이 주 내용이었었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하는 시에서는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각성을 촉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 의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배경을 하고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다른 시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기영도의 홀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극적 구성을 취해서 한 장면을 독자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게 뭔가 잘못된 세상이구나, 건전한 비판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억압적 세상이구나를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김수영의 시의 해제부터 먼저 보실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민중의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희망적 미래를 맞이할 것을 희원하는 시이다. 강력히 요구하고 원하는 시이다. 그래서 이것도 배경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시대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아마 군부 독재의 시절 60년대, 70년대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분. 이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진정한 하늘은, 자, 하늘의 상징성을 얘기할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현실이죠. 이상적인 현실, 하자가 원하는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것인데 의미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 다음 인간 본연의 삶이 누려지는 세상을 하늘로 표현하고 있고요. 화자는 그동안 민중에게 구속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먹구름이나 먹구름, 그 다음에 지붕 덮은 새항아리를, 그럼 이 먹구름과 새항아리는 하늘과 서로 대비되는 시어겠네요.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이 시는 상징적인 시어를 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비적 시어. 한 놈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시어고, 새항아리나 먹구름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이나 억압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상징적이면서 대비적인 시어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늘로 착각을 하고 살아왔음을 지적하고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닫고, 이 말은 각성하는 거죠. 뭔가 현실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새롭게 깨닫고 네 마음 위에 새항아리를 찢으며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한다, 현실을 각성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인간다운 삶을 찾아서 노력할 때,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찢든 아니면 닦든 어떤 행동, 노력을 할 때 진정한 하늘을 보고 외경과 연민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언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명령형 표현과, 이건 표현상의 특징이겠죠. 명령형 표현과 설의적 표현, 이걸 통해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1년과 구연에서 수미상관적 구성,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이겠네요. 물론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변형된 수미상관적 구성을 통해서 억압적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과 현실 극복의 의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속에는 반복이 여러 번 나올 텐데요. 그것이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자, 일단 해제해서 봐야 될 것들은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일단은 표현 방식 먼저 얘기할게요. 반복이 쓰였어요. 반복인데, 자, 우리가 하나 이 반복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똑같이 반복된 것이 아니죠. 그죠? 1행보다 2행이 조금 더 길어졌죠.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말을 쓰는 경우가 있냐면 점층적 반복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은 반복인데 점층적인 반복입니다. 이런 비슷한 걸 여러분 언제 본 적이 있냐면 김수영의 눈에서 본 적이 있어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길어졌죠?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1행에서 3행까지 가는 동안에 행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을 문제에 따라서는 점층적 반복이란 말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다시 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가 서리법 썼죠. 그죠? 이 말의 뜻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니들이 본 것은 진정한 하늘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인식 전환의 필요성. 우리가 하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서 진정한 하늘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리법을 사용해서 이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티 없이 맑은 하늘 혹은 하늘이라고 상징되는 것은 이미 해제에서 본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얘가 자유와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가 쓰여지는 배경 자체가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자유와 평화의 세계고요. 동시에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인간 어떤 본연의 가치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더 일반적으로 말해볼까요?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하자가 지향하는 세계예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그런 정상적인 세계인 거죠. 그런데 하자는 지금 1연에서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두 가지의 반복 혹은 서리법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연으로 갑니다. 네가 본 건 먹구름. 자, 하늘로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먹구름이라는 거죠. 하나 더 보고 설명할게요.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어. 우리는 뭔가 잘못한 거죠. 한자로는 오인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 같은 거죠.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새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 우선 표현 방식부터. 요 두 개의 연은 일단 반복이 보이는데 문장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통사 구조의 반복 먼저 알아두시고요.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통사 구조의 반복입니다. 뭐든 반복하면 시에서는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한 번 더 말하는 것이니까 강조할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세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인하고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새항아리하고 혹은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까 해제에서 봤었죠. 얘는 억압의 세계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억압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얘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구름과 새 항아리 때문에 진정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현실 인식에 진정한 현실 인식의 방해물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늘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니까 억압의 세계다 물론 가능하고요. 동시에 또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인식의 방해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적 시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자, 그러면 닦아라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일단 표현은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네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닦는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의 구름. 자, 잘 보세요.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있는 구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 인식의 방해물들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현실 인식의 방해물. 이거는 되게 넓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시민적 근성이든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떤 현실 인식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구름. 찢어라 똑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보입니다.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를 덮은 새 항아리.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죠. 명령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동의 촉구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머리를 덮고 있는 저 새항아리와 먹구름이 사라지면 비로소 진정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 혹은 아까 위에서 적은 것처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아침 저녁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닫고. 자, 항상이라는 말이겠죠. 언제나 혹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언제나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자, 이 하늘은 진정한 평화의 세계인 거죠. 자유의 세계인 것이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인 거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라고 정리할게요. 자유와 자, 머릿속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을 닦는 행위, 찢는 행위를 통해서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자, 외경은 뭐 두려워하는 거, 공경하는 거죠. 삶에 대한 두려움과 혹은 삶에 대한 공경을 알게 될 것이다.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아침 저녁 네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자, 이번에는 또 연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구조를 정리해 볼게요. 계속 지금 통사 구조의 반복이 보이는 건 눈치를 채셨죠, 그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의 부정성을 말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하늘이 아니라 네가 보는 건 구름이고 네가 보는 건 새항아리에 불과해. 일단 현실의 부정성을 이야기하고요. 사람들한테 찢는 것, 그 다음에 혹은 닦는 것, 행동을 촉구했죠. 자, 인식의 전환 혹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자유의 세계를 보게 되고 이것이 티 없이 맑은 하늘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가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삶에 대한 외경과 삶에 대한 연민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세계,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치가 삶에 대한 외경과 연민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시의 내용은 이런 것이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을 하나 잠깐 볼게요. 전 페이지부터 다시 볼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저녁 네 머릿속에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자, 그 다음 부분 보세요. 아침 저녁 네 머리에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러고 나서 연민을 알리라. 요 부분이 아까 봤던 그 연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면 위로 붙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연을 나누어 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의도적인 행가리라고 불러요. 의도적 행가리.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혀지게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좀 분리시켜서 읽는 것이 더 좀 뭔가 어색해 보이게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호흡이 달라지니까 주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해서 강조할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도 아모리며 마음도 조심하면서 서럽게 이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일단 여기까지 내용상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엄숙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엄숙하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뭔가 긍정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있는 구름으로 덮여진 세상, 다시 말하면 억압의 세계인 거죠. 진정한 자유의 세계가 아니라 억압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서럽게 살아갈 거라는 말이야. 그럼 이런 말이겠죠. 구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은 부정적인 현실이죠. 자유가 억압되는 부정적인 현실이란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시인은 엄숙한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런 엄숙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면 마음을 조심조심 살 거고 서럽게 살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랬나? 눈물 흘리면서 같은 말이겠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각성을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하늘,
자유의 세계가 올 때까지 이렇게 살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뭔지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거는 이런 세계, 지금 부정적인 상황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극복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하는 다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시 첫 번째 봤던 부분하고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데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짝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니들이 본 건 그게 아니니까 인식을 바꿔야 돼. 끝까지 계속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형된 수미상관이죠. 변형된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혹은 행동을 촉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 겁니다. 당연히 수미상관을 썼으니까 이러한 내용, 이게 결과적으로 이 글 전체 주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영도에 홀린 사람으로 갑니다. 자, 이제 아까 봤던 시에서는 화자가 직접 말한 거죠. 이 시에서는 화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화자가 그 장면 속에 등장하지 않고요. 화자가 어떤 장면을 그냥 관찰하고 독자들한테 전달만 해주는 형식을 취할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지배층의 교묘한 통치술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비판의 대상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교묘한 방법으로 대중들을 기만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하나가 있고요. 동시에 멍청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따라하는 대중들,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비판의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부분. 이 시는 등장인물과 사건이 제시되는 서사적인 방식, 마치 이야기처럼, 마치 소설의 한 장면처럼 장면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사적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극적 형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 글 속에 대화도 나오고 하니까, 자, 극적 형식 혹은 서사적 방식을 취하여 시적 사항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작품 속에 이분 혹은 그분으로 나타나는 권력과 이게 기만을 통해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권력가를 상징하는 놈이니까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거고요. 자, 이러한 권력가는 사회자에 의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나팔수의 권력의 하수인 사회자에 의해서 왜곡되고 미화되는 모습으로 소개되며 대중은 그의 현혹되어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조차도 자신들이 억압되어서 자유가 상실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우매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응용된다 그러면 권력자 앤드 사회자 앤드 대중, 이런 구조가 나왔던 극문학이 하나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글이죠. 이 파수꾼에 보시면 파수꾼 가나, 그 다음에 그 촌장,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그 구조가 이게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파수꾼하고 비교되어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같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 맞아 볼게요. 자, 대중은 그에 현혹되어서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현실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 자, 이 목소리가 그 파수꾼이라는 글에서는 파수꾼 다와 같이 현실을 인식한 지식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목소리가 오히려 미치광이로 취급되어 배제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타당한 문제 제기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자, 건전한 비판조차도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그러한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의적으로, 직접 말하진 않지만 하나의 상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의적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시의 전체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홀린 사람에는 이처럼 교묘한 통치술에 홀려서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비이성적 사회를 풍자하는 의미다. 여기서는 아까 선생은 억압적 사회 혹은 뭐 다른 말로 내가 어떤 말 썼었죠 아까? 억압적 사회 혹은 획일적 사회, 모두가 하나의 생각만 하는 획일적 사회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해제에서는 다른 말로 비이성적 사회라는 말로 고쳐놨네요. 자, 그러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쳤다. 사회자가 외쳤다. 일단 뭔지 정의하고 갈게요. 이 사람은 권력의 하수인이에요.
아까 선생이 서두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에서는 파수꾼 가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가입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대의 현실을 가지고 굳이 뭔가 하나 매칭을 시켜본다 그러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매수된 언론기관이죠. 자, 모든 언론기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권력에 매수된 그런 언론기관들을 사회자라고 지금 비유한 것 같아요. 자,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자,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계속 이 사람을 미화할 것이고요. 이 사람을 예찬하게 될 겁니다. 일생 동안 이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가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자, 예찬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죠.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기 하나 심지 않았고, 푸성기가 작은 채소 같은 거예요. 채소 하나, 나물 하나 심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어. 이 사람은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고요.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회자가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자,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분은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당신들 위해 살았어. 희생적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요걸 묶으면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숭고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예찬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이건 다 거짓이잖아요. 이런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 사람의 실체가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보냈어. 왜 박수를 보냈을까요? 일어나서 자신을 칭찬하는 사회자를 지금 제지하는 모습은 뭔가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죠. 왠가 좋은 모습은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읽고 나면 금방 알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위에서 말했던 이타적인 모습, 희생적인 모습, 겸손한 모습들, 이런 건 전부 다 겉모습만 그런 거란 말이야.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말로는 위선적인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군중들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매한 대중,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냥 선동되는 대로 끌려나가는 우매한 대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계속 지금 사회자라고 불리는 선동가에 의해서 그분이라고 실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예찬되고 있고, 군중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모두 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예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상이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하나의 생각만을 보인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 그 누군가를 다시 다른 말로 목소리라고 부른 거죠. 그죠? 이 목소리 혹은 누군가는 뭐로 상징되는 거냐면 각성한, 뭔가 이건 잘못됐어. 각성한 지식인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신인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당신은 유령인가? 이렇게 물었죠. 당연히 물을 수 있어, 그지? 이 사람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목소리가 물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평가됐냐 하면 건전한 비판을 할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미치광이를 끌어내. 자, 이런 사람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 속에 나오는 사회는 건전한 비판조차도 미치광이로 취급되는 그런 현실이니까 자유로운 어떤 생각들과 비판들이 허용되지 않는 세계인 거죠. 억압적 세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획일적인 세계인 것이고, 비판력을 상실한 비이성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또 역시 겉으로는 계속 인자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표리부동한 모습이고 위선적인 모습인 건 우리 모두 알고 있고요. 자,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또 역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는 모습이죠. 자,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어. 여전히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주제는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건전한 비판조차 허용되지 않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이고 비이성적인 세계에 대한 풍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까 서두의 해제에서 서사적 구성이다 이런 말 썼었죠.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선생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극적 형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둘 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이다. 거기에서 둘 다 쓰는 말들이니까 용어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1번 갑니다. 자, 1번.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하나씩 가봅시다. 자, 가는 의미상 이어지는 식구를 행으로 구분하여 아까 우리가 사라, 가리라 본 적 있었죠, 그죠? 의도적 행가리를 사용해서 대상을 향한 하자의 태도 변화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자, 대상이 억압적 세계이든 아니면은 각성을 촉구하는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현실에 대해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린 이런 것을 깨부시고 인식을 전환해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야 돼.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태도 변화가 나온 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나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 자, 나의 과거 나왔나요? 안 나왔죠. 현재의 상황만이 나온 것이니까 과거와 대비된다는 말은 이미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부분 보시면 대상을 향한 하자의 신경 변화. 자, 이 글 속에 화자가 나왔던가요? 이 글 속에 화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가는 하자가 나왔지만 나는 그냥 우리한테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경 변화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3번은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 맞는지 볼까요? 가에서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나에서는 당신은 신인가? 유령인가? 의문의 형식을 통해 이까지는 맞는 말이네요.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고 있어. 그렇죠? 지금까지 하늘을 바랐던 게 하늘이 아니야. 지금까지 니들이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신일까 유령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는 모두 명령문의 청자의 하자 자신을 포함하여 특정 행동에 동참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가는 그렇죠. 가는 명령문을 쓰고 있고요. 나와 너희 모두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 의지를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만 나는 명령형 자체가 없어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시선이 이동한다고요. 글쎄요. 가나 모두 있다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자유와 평화가 유린되었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작가는 상징적 소재와 반어적 표현 등을 통해서 구속받고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중의 슬픈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중으로 하여금 모순된 현실을 직시 똑바로 바라보고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민중이 미래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예언자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해제에서 본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도록 촉구하는 것. 어떤 행동이었죠? 찢어라, 닦아라. 구속받는 상황을 민중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 벗어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 행동해야 됨을 역설 무슨 말이에요? 힘주어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2번 새 항아리를 찢음으로써 구원의 하늘을 마시도록 촉구하는 것은 억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찢는 것,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번도 문제 없네요. 3번 외경과 연민은 자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보게 되면 외경을 알게 될 것이고 연민을 알게 된다라 그랬죠. 자 외경과
연민은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이건 뭐 글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것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해석을 해서 하자가 어떤 지향하는 진정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민중이 현실을 구속하는 대상을 만나 대상에 의해서 억압받던 인고의 시간 속에서 체득하게 되는 태도, 이게 아니라 얘를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저건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인식의 전환을 하고 찢는 것 혹은 닦는 것,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는 건 시 어디에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민중 스스로가 처한 모순된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세, 자, 인고의 삶의 자세인 거죠. 여기서 엄숙한 세상, 이것을 보는 경우에 따라서 반어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숙한이라고 하는 게 긍정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억압적인 세상이니까 반어적이라고 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런 세상을 인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더 지향하는 자유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니까 4번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5번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거듭 언급한 것은, 수미 상관을 쓴 것은 그동안 민중이 전해온 세상이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야. 우리는 지금 뭔가 현실이 눈이 가려진 억압적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홀린 사람은 등장인물과 사건이 제시되는 서사적 전개 방식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성찰을 우회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작품이다. 이 시는 대중들을 선동하며 권력층을 미화하는 인물 누구였어요? 사회자였죠. 이에 현혹되어서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우매한 대중들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현실에 타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을 용인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시의 내용이었고요. 독자들은 사건 전개에 따라서 가려져 있던 대상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는 과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봐. 누가? 독자가요. 독자가 이 장면, 이걸 보문으로 인해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이 시는 이러한 거리두기 방식을 통해서 지배층의 기만적 통치 방식과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이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글 속의 화자는 우리한테 어떤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화자의 어떤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장면을 그대로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판적인 어떤 사회를 비판하는 작가의 의도가 완성되게 된다. 아마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선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회자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소개하는 말은 연락이구만. 인물의 이타심, 숭고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거, 미화하는 거죠. 1번 문제 없고요. 것으로 또 있네. 미안합니다. 맞아 읽겠습니다. 인물의 실체와는 어긋나는 진술이다. 실체가 은폐된 거죠. 선동하는 것이고 미화하는 거였습니다. 자, 2번, 사회자의 말을 듣고 사내들과 여인들이 울먹이고 실신하는 장면은 사내와 여인이 우매한 대중들이었고요. 미화된 정보에 현혹되어 맹목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중에 대한 비판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자, 반어법이라고 하진 않았죠. 그죠? 그냥 반어적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뭔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다른 속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걔들의 행동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작가가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와 이 장면을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어적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3번 갑니다. 그분이 사회자가 소개하는 내용을 부정하지 않고 군중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은 기만적 통치술로 우매한 대중의 동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지배층의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볼 수가 있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4번 갑니다. 목소리가 그분을 보며 신이냐 유형을 언급하다가 사회자와 군중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용인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확인합니다. 목소리의 질문에 미치광이를 끌어내라고 분노하는 사회자와 이와 달리 그를 제지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자와 그분의 모습을 보인 것은 대상을 현혹하는 태도와 이건 맞죠, 그죠? 현혹하는 태도와 대상과의 거리를 두는 태도를 대비했다고요. 그러면 5번 선지가 맞다면 이런 말이겠죠. 사회자는 이런 사람이고 그분은 대상과 거리를 두는 태도라는 말일 텐데 아까 보기를 봤더니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것은 누구였어요? 독자죠, 그죠? 독자고 여기 있는 그분도 얘랑 같은 것이니까 5번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또 시 두 편을 공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아주 말도 아닌데 여러분들 어쨌든 원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